20년 전 나를 왕따시킨 애들이 동창회에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나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나는 전학을 왔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전학생. 첫날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왔고 나는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가방을 맸습니다. 아이들은 학원 이야기를 했고 나는 학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청소 일을 했고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학원비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첫 시험, 나는 꼴등을 했습니다. 수학 20점, 영어 15점, 국어 30점. 반에서 유일하게 평균 30점도 안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야, 바보.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엔 한 명이었지만 곧 반 전체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시간, 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앉아줄 친구가 없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옆에 앉으면 다른 애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거기 앉지 마. 바보. 옆엔 그 아이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체육 시간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피구를 할 때 모두가 나만 노렸습니다. 공이 얼굴에 맞아도 아무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바보 맞추기 게임. 누군가 그렇게 외쳤고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운동장 구석에 서서 공이 내 몸에 부딪히는 걸 그저 견뎠습니다. 하루는 책상 서랍에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 음료수병, 휴지. 나는 조용히 치웠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단톡방은 더 잔인했습니다. 나만 빼고 반 단톡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실수로 나를 초대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봤습니다. 내 사진과 함께 온갖 욕설이 올라와 있는 걸. 개못생김, 바보, 꼴등이 새끼.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안 나게. 엄마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서울로 보내려고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청소 일, 식당 일,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엄마, 나 학교에서 왕따 당해. 그 말 한마디가 엄마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참았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싫었지만 매일 웃으며 나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엄마는 늘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봤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중학교 3년,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 가기 싫었고 밤에 잠들면 악몽을 꿨습니다. 교실에서 모두가 나를 비웃는 꿈, 그 꿈을 깨면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새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잠깐 남아봐. 나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 왜 이렇게 사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지금 애들한테 당하는 거 선생님 다 안다. 근데 넌 왜 그냥 당하고만 있어? 싸우라는 게 아니라 공부해. 공부해서
저 애들 눈 튀어나오게 만들어. 그게 진짜 복수야. 선생님 말은 차갑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위로도 없었고 동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를 깨웠습니다. 선생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 지금 성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 실업계 가야 돼.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 그게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해. 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공부를 하겠다고. 저 애들보다 잘 살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년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기초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3 마지막 시험에서 나는 여전히 꼴등이었습니다. 결국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졸업하고 취직하거나 기술 배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공부해서 눈 튀어나오게 만들어. 나는 혼자 도서관에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다시 봤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수학 공식, 영어 단어, 국어 문법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기초부터 혼자 메워야 했으니까요. 수학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방정식도 제대로 못 풀었는데 미적분을 혼자 독학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모르는 건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하나 이해하는데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때 기초 단어도 제대로 못 외웠는데 수능 단어를 외운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단어장을 들고 다니며 틈만 나면 외웠습니다.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버스 탈 때 하루에 100개씩 외웠습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외웠습니다. 고1 때 나는 학교 끝나면 바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면 공부할 환경이 안 됐으니까요. 좁은 원룸에서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서도 새벽 1시까지 더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친구들은 놀러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나는 도서관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학 때만 예외였습니다. 방학엔 새벽 배송 알바를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유료로 끊어야 했으니까요. 무료 강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송 일을 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방학 한 달 동안 번 돈을 전부 강의에 쏟아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실업계였지만 그래도 1등은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나는 여전히 하위권이었습니다. 인문계 애들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2 때 나는 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듣고 도서관에서는 인문계 교과서로 따로 공부했습니다. 실업계 수업만으로는 수능을 대비할 수 없었으니까요. 방학마다 알바를 했습니다. 편의점, 배달, 주유소 무엇이든 했습니다. 번 돈은 전부 강의비로 나갔습니다.
학교, 도서관, 공부, 방학엔 알바, 공부. 그게 제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잠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엄마는 걱정했습니다. 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고3 때 나는 매일 수능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10년치 기출문제를 10번 반복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노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왜 틀렸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중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하지만 상위권까지는 도저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인문계에서 3년간 준비한 애들과 경쟁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11월 수능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도 꿈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손톱을 뜯어서 피가 났습니다. 그렇게 수능 당일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간 준비한 게 오늘로 끝나는구나. 국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를 풀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학 시험,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영어 시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나는 시험장에서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잘 본 건가? 못 본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적이 나왔습니다. 중위권이었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사립대는 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합격 발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합격.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서울 어느 대학교. 중위권 사립대였습니다. 명문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한 건 우리 학교에서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서울로.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했지만 나는 혼자 독학했으니까요. 기초가 약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4년 내내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은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단 사회에 나온 게 중요했으니까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대리가 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과장이 됐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차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야 나는 부장이 됐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집도 샀고 차도 샀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착한 아내를 만났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중학교 때의 지옥 같은 시간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카톡이 왔습니다. 중학교 반 동창회 합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가봐. 당신 멋있게 성공했잖아.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때의 왕따 당하던 중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부장이고 가장이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동창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혔던 3명도 있었습니다. 민지, 준혁, 서현. 민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배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현은 머리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야. 3명은 나를 봤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눈이 커졌습니다. 현우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 평범했습니다. 회사 다니거나 자영업하거나 주부이거나. 그러다 민지가 나를 봤습니다. 현우야, 너는 뭐 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녀. 어디? 어느 회사? 부장.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서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부장까지 했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치?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결혼은 했어? 응. 애는? 하나 있어. 와, 좋겠다. 대화가 계속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며 불편해했습니다. 과거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나도 불편했습니다.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민지가 말했습니다. 벌써? 조금만 더 있다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봐야 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저기 혹시 연락처 좀. 나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연락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받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로 레스토랑을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나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잘 사는 게 복수였구나. 그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동창회엔 안 갑니다. 서연한테서 한 번 문자가 왔습니다. 현우야, 그때 미안했어. 한 번 만나서 밥이라도. 나는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십,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니까요. 나는 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왕따 당했던 과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참고 견디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언젠가 당신이 웃는 날이 올 겁니다. 저처럼